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달랐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까지도 꿈에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나와서 오늘 한번 글을 써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저,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집에만 계셨고 어머니는 다른 집 어머니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이셨거든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물인간이셔서 몇 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고 아버지는 횟집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됐죠. 거기다가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고요.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도 지원해주지 않았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도 잘하시고 표현도 잘하시는 활발한 어머니였죠.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몸이 건강하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같이 돈을 벌러 다니셔서 저희 집 경제력이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집 생계 유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리고 특히나 딸 사랑이 지극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건 꼭 배우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출근길이었습니다. 항상 저와 어머니, 아버지는 셋이서 같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학교로 등교를 하고 아버지는 횟집, 그리고 어머니는 공장으로 말이죠. 그리고 큰 길에서 셋이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큰 길에서 저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나누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화물트럭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 장면을 저와 아버지는 다 목격했습니다. 분명 횡단보도 신호등은 초록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도 눈앞이 아찔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냈지만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절망적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 셋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다뇨. 어머니는 우리 집 생계 유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결국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한 채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그때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어머니 한 명이 집에 없는데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차가워졌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횟집도 장사가 점점 안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두 분이서 돈을 벌 때에는 그래도 평범한 축에 속했는데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장사도 예전만큼 잘 안 되어 적자가 되고 말았죠. 거기다가 어머니 병원비까지 나가니까요. 저희는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버진 여전히 횟집 장사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횟집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한 손님이 와서 회를 포장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회를 포장했죠. 그런데 그 손님이 왜 이렇게 양이 적냐며 더 넣으라고 명령식으로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아버지는 최대한 많이 넣어드린 거라고 사정사정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싸움까지 갔고 그러다가 그 손님이 아버지한테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아버지는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경찰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정말 가관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 남자는 멀쩡했어요. 아버진 경찰관들한테 억울하다고, 절대 아니라고 거의 울고 불면서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그렇게 억울하시면 왜 억울한지 이유를 증명하는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한대요. 아버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기에 그 상황에서 펜을 잡고 글을 쓸 정신이 없었답니다. 결국 그날 아버지가 너무 결백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서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긴장을 하셨는지 결국 아버지가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CCTV가 활성화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게 근처에 제대로 된 CCTV 하나 없었어요. 정말 억울해 미칠 지경이셨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재판까지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가해자로 되었고, 저희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그 남자는 피해자가 되었죠. 변호사님도 증거가 부족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하셨고, 사건 재수사를 할수록 아버지가 가해자로 확정짓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휘두르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가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돈이 어디 있나요? 당장 내일 먹고 살 돈도 없어서 대출금을 받아서 사는 지경인데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할머니란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같이 싸우자고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전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으셨어요. 아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겠죠.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집은 어떡하나요?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하시면서 나름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저와 할머니의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제가 이 집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혜진아, 아빠는 그때 행복했다? 합의금을 많이 주니까 돈 받을 생각에. 근데 내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됐네. 아빠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아빤 괜찮으니까 할머니랑 씩씩하게 잘 살고 엄마도 잘 보살펴주고. 집만 떠안기고 가는 것 같아서 아빠도 많이 불편하네. 아빠 얼른 갔다가 나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아서 돈을 벌 생각에 말이죠. 그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고 돈에 절실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아버지를 보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많이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결국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시고 말았습니다. 약 1년만 버티면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아버지의 형량을 최대한 오래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아쉬워하면서 그냥 1년만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딱 알 수 있었죠. 합의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이용했다고요. 왜 하필 저희 아버지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나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차차 했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생을 고용하는 일자리는 많이 없었지만 최대한 자빌이라도 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고 제가 덜 먹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는 꼬박꼬박 내고 싶었거든요. 중간중간 회사 점심시간에 어머니 병원으로 뛰어가서 보살폈고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잤습니다. 집엔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할머니랑 원래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많이 안 나누거든요. 그 시간에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사망을 했대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오늘도 어머니 병실에서 출근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제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갑자기 잘 살아있던 엄마가 죽은 거냐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건강했고 의사 선생님도 상태 좋다고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하셨는데 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엄마가 죽냐고요. 정말 병원이 터져라 울어대면서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덤덤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 사망 신고했다. 아주 날카롭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게 할머니란 소리잖아요. 갑자기 왜 그랬냐고, 지금 아버지도 감옥 간 마당에 어머니까지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냐고 화를 미친 듯이 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힘들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애는 어른들 일에 관여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차갑게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저와 할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머니가 죽다니요. 저는 평생을 어머니가 깨어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상의도 없이 무작위로 어머니를 사망신고를 하셨다니요. 억장이 무너졌고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네 엄마를 돌볼 순 없잖니?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이유가 바로 할머니가 어머니를 보살펴야 할까봐였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저는 삶의 낙을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어머니 얼굴 볼 생각을 하면서 병원으로 갈 때와 퇴근을 하고 병원으로 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하루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짓밟으실 수 있죠?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장례식도 진행되었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입력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 3일 동안 할머니는 절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주 자리에는 저 혼자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대는 걸 엿들어보니 다들 저한테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사망보험금 타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학교폭력 때문에 퇴학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걸까요? 아버지는 찌른 적도 없고 저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제가 먼저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적도 당연히 없고 무엇보다 저는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자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와전된 소문을 믿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거 아니라고 해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차피 해명해도 결국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돈도 벌기 싫더라고요. 집에는 할머니도 없었고요. 집에는 아직 어머니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직 짐 정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은 얼른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마 어머니를 보내주지 못하겠습니다. 마음가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사라지셨잖아요. 할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말이죠. 할머니가 너무 싫고 짜증났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어머니의 스웨터를 감싸 안으면서 잠에 들었어요. 꿈에는 과거의 어머니와 저, 아버지 셋이서 같이 집을 나서는 장면과 같이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꿈을 꾸고 눈을 뜨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펑펑 웁니다. 최악의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말이에요. 혹시나 할머니일까 싶어서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문을 여는 사람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옆에는 한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딱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집주인이 방 다 뺐다고 했는데? 학생, 여기 집주인 보증금까지 다 빼서 나갔어요. 여기 이번 주에 세입자 들어오니까 당장 집 나가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 보증금을 가지고 간 집주인은 바로 할머니겠죠. 할머니는 끝까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에 짐 빼겠다고 약속한 뒤 대충 가져갈 짐을 챙겼어요. 아버지의 여벌옷과 어머니의 채취가 가득 담긴 옷, 그리고 제가 입을 옷만요. 그리고 제가 한때 열심히 모아두었던 통장까지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옷을 찾다가 옷장에서 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서류였는데 그건 오래된 아버지의 입양 서류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색이 바래져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버지의 친엄마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을 가는 당일날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죠. 아버지도 아마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아들이 아니니 손녀인 저한테도 더욱 정이 없으셨겠죠.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도 가방에 넣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딱 아버지가 출소할 때까지 말이에요. 저와 아버지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친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 편안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돈만 벌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출소하고 난 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사시라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아버지가 출소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오셨고 저희는 서로를 마주하자마자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이제 고생 끝났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리웠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여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진 출소하시자마자 다음 날부터 할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버진 과거와 다르게 성격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말이죠. 물론 저한테는 예전과 같으십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복수 계획을 다 세워왔다며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을 통해 숨어 지내시던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고 저희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저희 어머니를 사망신고를 해버렸는데 이 정도 죗값은 받아야죠. 결국 저와 아버지는 한 달 만에 할머니에게 복수를 성공했고 지금은 어머니가 뿌려져 있는 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니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말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저는 지금 30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죠.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아버지는 일하지 말라고 제가 돈 다 벌겠다고 말하는 중이고요. 아무튼 저희 어렸을 적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화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웬만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